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되는 뉴스타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늘 법사위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간 관행과는 달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한 건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월요일 뉴스탑10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배달 기사의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최근에 일부입니다만 일부 몇몇 배달 기사들의 상식 밖의 행동,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심지어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여기서 뭐 키우래? 내려주는 거예요? 저 이거 지금 회수돼가지고 제가 지금 가져가는 건데요. 뭔데? 자체 회수하라고 해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자체 회수요? 자체 회수요. 지금 이거 주문 취소됐죠? 자체 회수해서 자체 폐기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세요? 저희 건데 그걸 왜 드시고 계세요? 그거를 지금 폐기돼가지고 자체 폐기돼가지고 아니 방금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폐기돼가지고 주문 취소하신 거잖아요. 당황하죠 가시면 이렇게 폐기되는 글쎄요, 이건 이제 물론 그 제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만, 홍정성 기자님, 애초에 이거 손님이 주문 취소해서 자체 폐기해서 버릴 거니까 가져가는 거라고 이제 배달 기사 해명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예 위생 장갑까지 끼고 치킨을 몰래 빼먹다가 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은 이 치킨을 주문했다가 배달받은 고객이 이거 좀 누가 먹다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배달을 시작할 때는 치킨이 상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실제로 손님이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절반밖에 없고 또 치킨 위에 소스를 이렇게 뿌려놨었는데 그게 뿌려진 상태가 아니라 손님이 받았다는 상태는 소스가 버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 A씨, 이 업주가 친한 이 배달 기사한테 혹시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보냈더니 그런데 마침 이제 배달 기사가 길거리에서 이 문제 배달 기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문제 기사가 길거리에서 이거를 취식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처음 언제나 말은 똑같은데 이거 손님이 주문 취소했다고 자체 폐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져가고 있어요. 이 장면을 이 업주의 친한 기사가 오토바이 기사가 촬영을 했고 이걸 이제 업주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바로 그 문제의 기사가 이 업주 배달에 또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이제 기사는 말하자면 도보 배달을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미행을 해봤다고 그래요. 미행을 했더니 배달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주문한 고객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단에 놓고 이제 음식을 빼먹고 있었는데 보통 음식들 받아보시면 위에 테이프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처음 밀봉된 상태로 그대로 갔습니다. 이걸 확인하려고 테이프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업주가 보니까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도 안 나게 떼고 그리고 손에 위생장갑 끼고 젓가락으로 그 음식을 빼먹고 있더라.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손님이 자체 폐기하라고 그래서 가져가는 건데요 라고 하는데 이 업주가 아니잖아요. 이거 방금 우리 집에서 픽업해 가신 거잖아요. 우리 건데요 했더니 이제 계속 똑같은 말만 하니까 별 수 없이 경찰을 불렀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형편이 어려서 그랬다.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글쎄요. 형편이 사정이 어려서 그런 건지 배고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위생장갑 끼고 젓가락도 사용했다. 그럼 저런 걸 봤을 때요. 김은배 팀장님. 저게 처음에 어떻게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번 해본 솜씨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미리 그 위생장갑도 준비를 했고 젓가락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치킨이 없어졌을 때 이상하다 싶어서 CCTV 확인한 다음에 예. 저 사람이 또 그럴 것이다 싶어서 추적을 해봤더니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음식 같은 거를 배달할 때에 본인이 어느 정도 먹고 배달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렇게 걸렸지만 실제적으로 저분이 먹다 남은 거를 배달 받아서 먹는다는 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저 사람이 한두 번 한 건 아니고 계속 했는데 걸리질 않았으니까 저렇게 해서 한 거고 이번에 걸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물론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 폐기 처분하게 되면은 배달 기사분들이 먹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예. 주문 취소한 것도 아니고 폐기 처분도 아닌데 본인이 먹다가 들키니까 폐기 처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한두 번 한 건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경찰이 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러게요. 사정이 어려서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 저렇게 배달기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런 걸 보게 되면은 시키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상식 밖의 배달 기사들의 행동이 글쎄요. 안 좋은 방향으로 점점 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듯이 그 홍정성 기자님 아예 마치 저렇게 배달을 다 해놓고 인증샷까지 쫙 보내고 다시 가져가는 뭐 초밥도 그렇고 음료도 그렇고 저 불과 몇 분 되지도 않아서 다시 가져가는 이런 일까지 빈번하게 있으면서 글쎄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일부 라이더들, 일부 배달 기사들의 일탈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달 사실 기사로 이제 등록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배달 기사로 등록할 땐 내가 배달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서 나의 수입을 얻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걸리기 전까지는 배달했다고 하고 배달했습니다. 인증 사진만 보낸 뒤에 그런 배달료가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빨리 본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본인이 마치 이걸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이거 음료를 무전 취식하듯이 음료를 마시고 예. 또 음식을 먹고 이런 무전 취식을 한다면 이 피해는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가? 예. 일단 만약에 치킨이 왔는데 뭐 다리가 하나 빠져 있다, 뭐 날개가 빠져 있다 이런 걸 받았을 때 이거 누가 먹다 남긴 거 아닌가? 이런 찜찜한 마음뿐 아니라요. 저렇게 지금 내가 집으로 가족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져가 버렸다면 이 피해가 고객한테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 이거를 이제 자영업자들은 그럼 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달 업체에다가 이걸 호소를 하면 이게 잘못 배달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또 배상할 수는 없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배달 기사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어려우신데 자영업자도 어렵고 그러게요. 고객도 굉장히 불쾌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여러모로 지금 개선돼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위생장갑을 끼고 음식 치킨을 빼먹다가 발각이 된 저 배달기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는데 사정은 본인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10위 만나봤습니다. 이제 9위로 가볼까요?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아침 의정부에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히는 7시 20분 의정부의 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예,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하나가 발생한 겁니다. 김은배 팀장님. 이 사건은 승강기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족이 위층에 사는 가족이 딸 수련회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아래층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예. 열리자마자 3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리치려고 한 상황에서 그 비상벨트를 누르고 아래층에 내려가니까 그 중간층에서 내렸던 소리 들은 분이 딸하고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예. 119로 신고한 건데 남편은 아래층으로 도주한 것 같아요. 그러면 범인이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잡이를 돌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119 출동하고 하니까 이 남성이 집으로 도망갔는데 예. 나중에 본인이 어찌됐든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좀 수사 중인 거긴 하지만은 어떤 내용으로 그랬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마 층간소음 때문에 그럴 거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해야 좀 알 것 같지만은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저렇게 흉기로 휘두르게 되면은 얼마나 놀랍고 무섭겠습니까? 다행히 예. 그 일가족은 사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 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은 듭니다. 이 범행이요. 이제 이 일가족이 엘리베이터 누르고 이제 내려가려고 이제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멈췄고 갑자기 아래층 사람이 탑승하면서부터 범행이 시작됐어요. 이 남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아내와 딸은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 멈춰서 문을 열리니까 먼저 내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내와 딸을 집 안으로 숨겨진 뒤에 이제 다른 주민이 119에 신고했는데 김은배 팀장님, 만약에 비상호출벨 눌러서 급하게 내려서 이제 다른 층에서 도망을 간 건데 그 주민이 재빠르게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으면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 주민이 참 의인인데요. 그분이 자기 집으로 피신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큰 불상사가 나고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당시에 또 엘리베이터에서 남편분이 대항을 했지 않습니까? 대항을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었던 것이지 만약에 남편분이 대항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큰 끔찍한 사건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 남편도 대항을 했고 또 그 아래층에 있는 주민이 또 신속하게 그 피해자들을 자기 집으로 숨겨놓고 119 연락했기 때문에 다행히 저만큼 끝난 것인데 어찌됐든 그 주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렇게 소리쳤을 때 일반 시민들은 나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피해가지고 숨겨졌기 때문에 저 주민을 내가 보기에는 좀 의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층간소음으로 추정된다, 김은배 팀장님. 네네. 뭐 윗집이 뭐 쿵쾅대니까 뭐 그랬다라는 추정은 하는데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 난동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층하고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론 보도 보다시피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났고 예. 또 싸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의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어떤 내용이 뭐 다툼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로 층간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 문제를 해가지고 흉기를 휘두르고 본인이 자일해서 자살이라고 할 수는 좀 뭐하겠지만은 사망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걸 맞는데 일단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예. 다른 사건보다는 혹시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된 다툼이 있지 않았나. 요거는 이제 주변 수사한다든지 피해자 상대로 조사하면은 어느 정도 범행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와중에 갑자기 누가 눌러서 밑에 층에서 탔고 근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면 글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늘 의정부 한 아파트의 흉기 난동 사고 얘기 저희가 준비한 9위였습니다. 8위는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짐작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오픈 스튜디오를 새롭게 만들면서 광화문에 새로운 랜드마크, 명소를 제공했던 저희 채널A가요. 이번에는 국내 최대의 전광판을 선보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Amazing. I didn't see something like this. 진짜 멋있고 그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이틀 뒤면 정확히 공식적으로 저 대형 전광판, 일명 룩스라고 하는 채널A를 대표하는, 동아일보를 대표하는 저 대형 사이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게시를 하는데요. 이게 거의 축구장 절반 크기고 저렇게 대형 LED가 저희 광화문 동아일보와 미디어 센터를 쭉 감싸고 있습니다. 룩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혹시 홍 기자께서 오늘 저 뉴스탑10 오시면서 이제 출연하러 오시면서 전광판 보셨죠? 네, 맞습니다. 세상에 가로 50m, 세로 60m. 와, 저게 정말 축구장 절반 크기만한 거구나. 예. 이렇게 막 실감을 하면서 봤는데요. 예. 사실 이제 광화문이 이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뭐 못지않은 굉장히 이제 대형 사각형 이 전광판이 이미 생겼어요. 근데 이번엔 그 정도가 아니라 원통형, 건물을 감싸면서 원통형을 지나서 다시 평면으로 이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름도 예쁩니다. 룩스, 보다라는 뜻의 룩에다가 빛이라는 룩스를 합해서 룩스인데 정말 뭐 빛을 보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현대미술의 거장 작품을 띄운다 그러면 그 순간 그게 갤러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예. 만약에 어떤 긴급한 속보가 뜬다. 그럼 여기서 속보를 또 전해주기도 한다고 그렇죠. 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백화점 앞에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된 거 많이들 가족 단위로 구경을 나가는
나가는데 예. 크리스마스에 또 여기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해서 5월 크리스마스에 또 많은 분들이 몰릴 것도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이게 좀 사이니지잖아요. 뭐냐면 이 사이니지라는 게 신호체계 중에서도 일반 대중을 위한 신호체계를 우리가 단순히 전광판을 넘어서 광고판을 넘어서 사이니지라고 하는데 예. 이게 대중을 위한 사이니지라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광고판을 넘어서서 이렇게 대중과 호흡하고 긴박한 일도 알리고 좋은 건 우리 함께 봐요. 이런 뜻의 어떤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예.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러게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휘황찬란한 영상들이 이곳 광화문 한복판 이곳에서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 국내 최대 사이니지 룩스 이제 랜드마크가 탄생했다는 얘기까지 저희 채널A 관련 소식 한번 짧게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7위로 가볼 텐데요. 이 사건 사고 이제 단순한 해외 살인 사건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저 캄보디아 국기가 나왔고요. 납치되고 살해되는 이 글쎄요 박람회 가겠다고 했던 예천 출신 대학생 아직 송환 직전이고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캄보디아 소식만 있는데요. 일단 캄보디아 실종 사건의 전반적인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듣고 와서 또 다른 추가 신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 가가지고 뭐 1,000만 원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뭐 10,000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유혹을 당해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제가 구조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 중에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일단 또 다른 추가 신고를 보기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 한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요. 글쎄 참 캄보디아 발 납치가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캄보디아의 특정 쓰레기통에서 홍종선 기자님 외국인 여권이 저렇게 와르르 쏟아진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캄보디아 현지 쓰레기통 뭐 한두 개 정도 엎었는데 저렇게 외국인 여권이 많다는 겁니다. 외국인 여권이라는 거는 예. 이제 캄보디아 국적이 아니라 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캄보디아 외 국적의 사람들의 이 여권이 저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폐기돼 있는 상황인데 뭐 저거를 잘게 자른다든가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해외에 갈 때 집에서 출발할 때도 다른 건 없으면 뭐 사서 쓸 수도 있어. 근데 여권은 꼭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현지에 가서 다른 거는 분실하더라도 꼭 여권만은 있어야 한국으로 돌아와고 예. 애지중지하는 게 여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여권의 주인들은 어떤 이유로 이 쓰레기통을 본인들이 버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압수된 뒤 그것도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도록 버려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게 올해 초에 촬영이 된 건데 온라인상에서 예. 이게 굉장히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납치 강금의 증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에 설득력이 얻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요. 저희 많이 논란이 됐고 걱정이 앞선 그 예천 출신 대학생뿐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떠난 사람들 상주에서도 광주에서도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김우혜 팀장님, 이 정도면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천 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캄보디아로 간 사람들 중에서 납치, 고문, 폭행을 당해가지고 피해본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예. 2005년도만 해도 300명이 넘다고 합니다. 신고된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 캄보디아에 갈 때 여행으로 간 사람도 있고 알다시피 고수익 보장이라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오게 되면은 간단한 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번역을 하는데 기본급 29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로 한 700, 800, 주 1,500 이상 번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돈 많이 버네 외국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유혹을 시킨 다음에 거기 가게 되면은 일단은 여권을 뺐습니다. 여권 빼는 이유는 한국으로 도주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또 휴대폰을 뺐습니다. 휴대폰은 왜냐하면 연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권 뺐고 휴대전화 뺐는데 바로 그 순간적으로 그 시점에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 내가 지금 회에 취업을 합니다. 예. 그럼 가가지고 새해 취업하는 그 담당자가 올 거 아닙니까? 담당자를 만나는 순간에 담당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차에 태운 다음에 그 협박하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뺏기고 나서는 외국이니까 본인이 뭐 캄보디아 말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쪽 수사기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금시킨 장소에서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런 범죄 조직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사실상 거기서 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하면서 그 범죄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피해가 나는 것인데요. 이번에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태국에 가가지고 지금 실종된 사람도 많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좀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그 캄보디아에는 주재관 하나에 협력관이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혹시 코리아 데스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예, 이번에 들었어요, 저도. 예. 예. 코리아 데스크라는 거는 한국 경찰이 외국에 가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인데 예. 필리핀에는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아쉽게도 코리안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찰청에서 캄보디아하고 연락을 이렇게 공조를 해서 코리안 데스크를 만든 뒤에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갔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직접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는데 요 내용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해외에 가서 더군다나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는 소득 수준이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 나라에서 한국보다 소득이 많은 1,000만 원 간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글쎄요, 이게 상주, 광주, 얼마 전에 출국했던 캄보디아로 갔던 사람들이 연락 두절됐다. 30대 그리고 20대. 이 사람들도 이 분들도 그 과거 예천 박람회 간다고 떠났던 그 사람 그 대학생과 지금 같은 수준의 감금을 당한 건 아닌지 좀 많이 걱정이 없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아까 김은배 팀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3m 이상의 담장과 철조망이고 무장경비원만 수십 명이고 조직원들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다만 여기서 썼던 거 돈 다 시천만 원 토해내고 와라 라고 하면 못 나간다. 이걸 웬치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아무리 캄보디아가 그 치안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에 저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관리가 안 되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전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 많았었는데 캄보디아가 아마 그 옛날에 중국이 투자를 해가지고 비현지이 많은가 봐요. 리조트가 비어 있는데 예. 캄보디아는 알다시피 수사력도 부족하고 시한력이 부족한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아마 수사기관에서 좀 부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범죄 조직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캄보디아를 눈여기로 생각해서 캄보디아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치안력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기가 좋고 또 그리고 한국 사람의 타겟이냐 원래는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뭐 대만까지 많은 사람을 썼는데 그게 하다 보면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많이 그 타겟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을 써야 한국말을 하기도 쉽고 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보다는 좀 더 이렇게 범죄를 사용하기 쉬운 인물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고수익 보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로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까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이게 교도소나 같아요. 담장이 3m에 철조망 쳤고 또 그리고 무장 경비원이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끌려 들어가면 제가 끌려가도 아마 탈출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예. 한국 사람들이 그 고수익 보장에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후진국에서 고수익 준다는 거는 뭐 사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사건의 논란과 파장이 여기에 그치진 않고요. 예천 출신 그러니까 박람회 간다고 했다가 납치, 고문, 살해를 당한 그 대학생이 생전에 마약을 강제 투약당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그 김무혜 팀장님, 이거 일명 대치동 마약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들을 정확히는 저 대학생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고문에 살해한 그 핵심 용의자 가운데
마약과 연루됐다는 주장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지금 왜냐하면 그 피해자한테 마약을 강요를 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그 피해자하고 알았던 분이 진술을 이야기되면은 그 대치동 사건의 마약 투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범이 캄보디아에 도망갔고 그 사람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것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하는 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증거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수사를 해봐서 실제적으로 대치동 마약 사건하고 제 캄보디아 사건은 관계가 주범인지 공범인지 요 내용은 좀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감금하면서까지도 마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같은 인물 아니냐 그렇게 예. 보는데 아마 이번에 경찰청에서는 그 사안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수사를 하게 되면은 같은 인물인지 요거는 확인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더 하진 않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실제로 마약을 강제 투약됐다는 정황까지 일부 유튜버가 주장을 했다. 경찰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뒤늦게나마 외교부가 전사적으로 혹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캄보디아의 실종 사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7위였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권 이슈로 돌아와 볼 차례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 법사위를 가리켜서 쭉 뉴스탑10에서 뭐 난장판이었다 혹은 아수라장이었다고 표현하고 비판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글쎄요 그간 국회 법사위 가운데 압권이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원래 관행대로라면 인사말을 한 뒤에 이석 그러니까 퇴장할 계획이었는데 추미애 법사위 현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 선서를 안 하시고 제 진행을 잘 들으십시오.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네, 의원들의 질의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들어가세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회의 방향은 부분적인 잘못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모르고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들어가시라고요. 이는 국민의 소추구를 국회 거기께서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사 예, 나중에 마무리 말씀할 때 필요한 부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도망가지 마세요! 어딜 도망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도망가지 마세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예, 가감없이 준비했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이 화면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저 영상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앵커께서는 압권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마 역사에 남을 장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30년 넘게 국회를 쭉 취재하고 쭉 봐왔습니다만은 참 그동안 국회에서 뭐 몸싸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최루탄도 터지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압권을 꼽으라면 아마 오늘의 저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러려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렀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소위 친일파라고 그러면서 참 합성 사진까지 나들고 또 질문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질문을 하지라는 할 정도로 저렇게 고함과 어떤 욕설이 있는 그런 어떤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을 저렇게 오랫동안 출석시켜 놔놓고 의원들의 질문하는 수준 예. 그리고 그 행태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의 현재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이보다 더한 장면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행, 보통의 대법원장, 그 법사위 때 인사말, 국감 때하고 인사말하고 이석, 그러니까 자리를 뜨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책임 회피 말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직격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3건 분립 위배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냐라고 응수를 합니다. 근데 성춘 부의장님,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한 이유가,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석하면 안 된다.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일단 오늘 있었던 일 자체가 초유의 일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일단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입법부가 아예 건드리지 못하고 아예 견제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서로 언터처블이다, 서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혹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저는 질문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이른바 빌드업이 되었는가, 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권 내부에서도 저 정도의 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싸우는 방식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같은 예가 좀 싸우는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앉혀놓는다고 한들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할 거란 건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법부의 수장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당의 의원들이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는 사법개혁의 본질을 보신다기보다는 뭔가 싸우는 모습으로 인식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했던 개혁의 뭔가 싸움을 국민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해야 된다는 그거를 저희가 법사위가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면 저런 그림이 아니라 다른 형식을 취해서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오면 안 되겠지라는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윤희찬 부위원장님. 추미애 법사위원장 논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뭐 관행처럼 선서만 하고 인사말만 갈 수 없다. 이게 선뜻 납득이 안 되세요? 무슨 말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하고 싶은 겁니까? 일단은 그 본인이 저게 숙고된 이후에 나온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거든요. 88명이. 증인 신분으로 나와서 모두 발언에서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증언 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증언 때 이제 선서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증인은 사실관계만 얘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거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문의 내용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의견 이런 것들이라서 이건 증인 신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참고인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할 얘기들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여러 가지 뭐 비난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견 또는 의사 표명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참고인으로 만약에 출석이 되게 되면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질 못합니다. 참고인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 뉘앙스를 풍기려고 말씀을 주셨던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해서 본인이 강성 지지층에게 할 말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다. 예를 들면 증언을 하지 않게끔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본인의 질문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끔 만든 상황을 작출하려고 했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불러놓고 이것저것 묻지 않고 한마디도 못 들었다라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비난 내지 항의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보신 그대로 오늘 오전 법사위 상황이 이쯤 되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부의 2인자라고 불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뭔가 발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잠깐만요. 주진우 의원님까지 하고. 아니 사람 불러놓고 발언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입도 막습니까? 말하는 것도? 제가 제 시간 써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은 위원회 질의 시간입니다. 자, 아니 조용하세요. 아니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잖아요. 행정처장님, 이 사법부 침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 분리,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대신 발언 기회를 줘서 천대합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일문일답한 적은 없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강선필 대변인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 분립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87년 체제 이후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87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법적으로 군사 독재 시절에 탄압받았던 것을 지켜주자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87 체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87년 체제 이후에 그 어떤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도 말도 안 되는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헌법 61조와 국회법 121조에 국회는 피감 기관에게 필요하다면 서류 제출을 받을 수 있고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고 또 진술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것이다. 다만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이례적인 모습, 이례적인 대법원장에게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품격 있는 모습으로 존중을 하고 좀 대우해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법사위. 제가 아까 압권이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 오늘 법사위원 중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있었는데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할 때도 자리를 뜰 때도 찾아가서 소리를 높였던 최혁진 의원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면전에서 과거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과 합성한 사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와요? 나경원 의원 퇴장시키면 회의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혁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오늘 법사위 중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동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완성, 이 판결 과정을 묻는 것까지는 저도 쭉 지켜봤는데 아예 친일 사법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 저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망상가, 몽상가 국회의원의 모습들을 아마 국민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 모습을 보여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서.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저는 관련 안 하겠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그 더불어 시민당 그 비례대표 하는 그쪽에서 옛날에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던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니까 기본소득당에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아주 그 용해인 대표가 그렇게 비난을 했던 바로 그분이죠. 자, 근데 저는 정말 의아스러운 게 왜 추미애 위원장이 이 사람을 첫 번째 질의자로 했을까라는 게 의아스러워요. 예. 더군다나 첫 번째 질의에서 친일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친일 문제를 잔뜩 이야기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조요토미 히데요시다라는 저런 합성 사진을 들고 나와서 예. 저렇게 흔들어댔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 저 모습을 보시면서 스스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런 질문을 하려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공청회를 지금 친일 사법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것인가요? 전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더군다나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고 나중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 나갈 때 그런 방해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저분의 주장을 보면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일본 황실의 사법부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참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바로 저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도저히 인터넷과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첫 번째 질의에 나서서 저런 합성 사진을 들고서 흔들었다는 거 저는 저 사람은요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럼에도 아까 다시 생각해봤는데 몽상망상은 좀 순화를 할 필요는 있어요. 일단 뭐 자격 여부에 대한 비판하실 수 있어도 그 성춘 부의장님, 뭐 글쎄 친일 사법부에 대한 것까지 안 가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큼 권위가 실추됐다는 걸 주장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그래서 사실은 좀 맞아야 되니까 팩트는 아까 저 최혁진 의원이 얘기했던 약탈당한 고려불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판결 뒤집혔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2달 전에 이미 확정이 됐고 글쎄요 뭐 주장과 의견 비판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는 따져보고 해야 그게 일국의 법사위원 태도는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저는 다양한 의혹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기를 할 때 늘 이야기 반복적으로 해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 국민들 일부가 갖고 있는 의혹을 대표를 해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늘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과 정보력을 활용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더 알아보고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거친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 의혹 제기에서 그친 것 같고 거기에 팩트 체크도 지금 틀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이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입증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 지적, 사법개혁 이런 거에 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혁진 의원이 저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검증 없이 질의한 건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소속 의원입니다만 위성정당, 민주당이 추진했던 위성정당을 통해서 원내에 진입한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한 의정 활동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 책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 왜냐하면 이 위성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렇게 다른 정당의 의원들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만 3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는 제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그 이전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꽤 쓴소리를 하셨어요. 오늘 법사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최혁진 의원 말고 사실 다른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특히 뭐 전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냐 이 부분을 따져 물었는데 국민의힘에 이런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왜 대법원장을 불렀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제 눈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최혁진 의원님, 열린공감TV 가서 방송하세요. 이렇게 방송하시려면 저는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파기자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게 우리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 아닙니까? 제 본심입니다. 맞습니다. 제 본심입니다. 뭐 서영교 의원과 신동욱 의원의 공방도 있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대법원이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1시간 반 동안 침묵을 지켰고 대법원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던 거의 답은 이렇게 서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633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1, 2심 지연으로 신속히 진행했다. 대법원장 독단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그 파기환송심 취지, 유죄 취재 파기환송심 이 판결은 불가능하다. 이게 대법원의 답변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민주당에서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합의제잖아요. 대법원장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각 대법관 한 명당이 심증 형성이 돼서 다수결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수결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10대 2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해당 심리에 관여했던 대법관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은 심증 형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이 잡혔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분이 한도 없는 거죠. 오히려 정치권 밖에서만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달여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는 이게 매번 재판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재판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2년 2개월 1심하고 4개월 2심하고 3심 한 달 했다고 해서 이게 한 달짜리 재판이 아니에요. 2년 7개월짜리 재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 논리라면 2년 2개월 했던 재판이 더 신빙성 있나요? 아니면 4개월 했던 항소심이 더 신빙성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2년 2개월 했던 1심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럼 4개월 했던 항소심 판단은 잘못된 거게요. 그러니까 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 전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진영에 따른 판단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저 자체는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냥 섭섭하다라고 하면 돼요. 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는지 섭섭하다. 예. 이러면 될 일을 마치 사법권에 이 판단할 때 뭔가 유법하고 뭔가 편향적인 의도적인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법권 독립을 흔들게 되면요. 예. 그 정치적인 후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모든 국민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원피고에서 누군가 항상 하나의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생깁니다. 예. 진 사람이 생기고 이긴 사람이 생겨요. 그럼 진 사람은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럼 정치권에다가 입법 청원하면요. 청문해달라고 청원하고 대법원장 뭐 민원 넣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런 그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것을 아는 이 정치권에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매번 지금 얼마만 이거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는 네. 좀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뭐 옆에 계신 성춘 부의장께서는 나름대로의 오늘 법사위 장면에 쓴소리를 좀 하셨고 비판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법개혁의 속도를 두고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온도차 얘기를 했고 모르겠어요. 오늘 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저런 의사 진행, 국감 진행이 정청래 대표 어느 정도와의 교감, 공감되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게 결과적으로 앞으로 사법개혁의 동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또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민주당이 느끼고 있는 저희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은 사법개혁이 돼야 하는데 저러한 국회 법사위에서의 내용들이 동력을 뭐 잃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대법관들 중에서도 소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들이 충분한 논의와 기록 검토가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보다 더 제한돼야 된다. 이거 새로운 법리거든요. 이게 다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들의 논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나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또 1심과 2심이 갈린 판단에 대해서 이 3심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저희 민주당과 당원과 지지자는 믿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 동력을 뭐 빠뜨리는 데는 조금 별 관계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법원 판단과 사법 판단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취지. 이걸 당연히 그동안의 선거법 재판이 늦어졌기 때문에 결론을 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글쎄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 했는데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했던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 이제 5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감에 비교적 생경한 인물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은 안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증인이 되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야당에서 김현지 실장과 함께 이른바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차지훈 대사가 유엔 대사라는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질의 이후라도 화상으로 출석하여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외국어 능력, 진짜 영어를 할 줄 아는지 뭐 그냥 더듬더듬 하는지 생활 영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지훈 대사의 평가 결과, 자격 심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 임명 재청서 이런 것들을 달라 그랬는데 안 줍니다. 지금 김현지, 차지훈 이렇게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 의혹은 국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실제 언어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신 겁니까? 엄격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쳤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차 대사가 회의를 주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언어 능력뿐이 아니라 회의 주재하는 것도 제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 차지은 유엔 대사입니다. 여전히 생경한 이 인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 활동했다. 글쎄요, 그 야당에서는 외교 무대에서 뛴 경험이 없는 전무한 이 인물을 어떻게 지금 굵직한 유엔 대사에 임명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오늘 오후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김태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관장 평가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결과에 판단했고 항목별 평가 결과를 별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모를 정도의 평가를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야당이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외교 공관장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뭐 영어를 조금 덜해도 괜찮지만 유엔 대사라는 직종은요 굉장히 영어를 잘해야 되는 직종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은요 세계 각국의 이 외교관들이 다 결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통 그래서 유엔 대사를 나가는 분들은 이런 영어뿐만 아니라 뭐 불어라든지 이런 어떤 언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그런 분을 많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국가를 대표해서 회의에서 발표도 하고 주재라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예전에 오윤 대사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국회 이제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영어로 이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아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많은 나라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엔 대사는 외국의 어떤 수많은 대사들을 매일같이 접해야 되는 자리예요. 다른 공관장처럼 그냥 뭐 하는 것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외교의 어떤 외교 전문가들의 집합소 같은 곳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지역인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보니까요. 결국 외교부가 어떤 능력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을 누락했다는 것인데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유엔 대사 정도는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라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검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명을 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차 대사가 정말 이 지적한 것처럼 영어라든지 어떤 외교력 이런 것들이 과연 뛰어난 분인지 한번 그 무대에서 하시는 걸 한번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외교적인 능력이 있는지 등지는 제가 뭐 직접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다른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들 아시는 분들이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한번 이분이 국회에 나와서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외교 무대에서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 임명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거는 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강성필 대변인님,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국감에 화상으로라도 출석시켜서 정말 능력이 검증이 됐는지를 따져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엄격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쳤고 뉴욕 회의 때 회의 주재하는 것도 평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모 의원이 자꾸 외국어 능력 가지고도 의심을 갖고 계시던데 이분이 뉴욕주 변호사예요. 그리고 국제 투자 분쟁 전문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 경력도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언어 능력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외교관으로서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하는 것이 사실 추상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정쟁용이 아니라 조금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그 현실감 있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적격성을 따져 물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영어 잘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가 있는 사람한테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뉴욕주 변호사까지 지냈고 영어에 그럼 당연히 능통할 텐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학 점수라든지 영어 능력이 또 아예 명시가 돼서 적격성 여부를 따졌으면 좀 더 완벽했을 텐데 국민의힘은 그걸 이제 빌미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과거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갑자기 유엔대사 안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삼각 커넥션 의혹을 설명해야 된다. 김현지 실장, 차지훈 대사, 이재명 대통령. 다음 화면을 볼게요. 윤기찬 부위원님, 과거에 그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변호사 시절에 성공보수 받았다. 여기에 또 차지훈 지금 현 유엔 대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또 야권에서는 삼각 커넥션 의혹이라는 얘기까지 국감에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적격 여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 임명제청선에 첨부 서류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또는 차지훈 유엔 대사 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 부분도 되게 특이한 거죠.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승소해서 성공보수 채권을 갖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안 주게 되면 본인이 그 채권에 대해 소송을 하면 그만인데 자격증이 있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김현지 씨한테 양도를 합니다. 원래 저렇게 변호사 비용 소송을 위해서 채권 양도하는 것도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송 목적의 채권 신탁내지 양도는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도를 했어요. 안 들켰나 봅니다. 양도한 이후에 김현지 씨가 그 의뢰인을 상대로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채권을 이제 달라고 소송을 했겠죠. 그 소송의 변호사 역할, 대리인 역할을 차지훈 현 유엔 대사가 했다는 거예요. 차지훈 현 유엔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되게 특이한 거죠. 저는 사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저렇게 변호사가 본인의 수임료를 제3자한테 넘겨서 그 제3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거를 달라고 소송한다. 그래서 받아냈다. 그것도 2천만 원.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 띄고 못 띄고 하면은 없는데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급부 차원에서 줬을 수 있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요. 그런 관계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시 그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김현지 씨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이런 게 그래서 삼각관계란 말이 나온 건데 구체적인 그 삼각관계의 구체적인 어떤 커넥션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게요. 야당이 이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차지은 유엔 대사의 뭐 유엔 대사 적격성 못지않게 아마 김현지 실장의 이번 국감 출석 여부일 텐데 아까 잠깐 만나봤던 법사위 때도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상권 분립 원칙상 대법원장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라고 하고 김현지가 뭡니까? 애지중지 김현지라고 합니다. 국회가 합의하면 나온다고 했는데 국회가 합의해 줍니까? 양심 있으면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세요. 사법부의 민주당 그 위에 김현지입니다. 성추현 부회장님. 글쎄요, 뭐 100% 나온다고 뭐 여러 얘기들도 좀 나왔었고 지난주까지만 연휴 기록까지만 하더라도 김현지 실장 뭐 국감에 뭐 못 나갈 이유 없다. 뭐 박지원 의원은 전의를 불태우고까지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칙대로 하면은 부속실장 안 나도 된다는 취지. 이제 이렇게 되면 김현지 실장은 안 나오는 걸로 여권 내부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일단 그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15일 날 운영위를 열어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굳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만 결정은 15일 날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봤을 때 그때 이제 뭐 야당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국민의힘도 김현지 실장이 끝내 출석 안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전쟁을 넓히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운영위에만 나오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뭔가 상임위를 늘려가면서 지금 5, 6개의 상임위에 다 출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김현지 실장을 부를 명분을 찾고 싶으면 15일 날 있는 운영위 회의 때 국민의힘에서 다른 상임위 부르지 않겠다. 딱 운영위만 불러라. 운영위 하나만 해도 우리는 오케이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분을 내세운다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한 번 더 숙고를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잠시만요. 진짜로 예. 운영위만 나오겠다고 야당이 얘기하면 김현 실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전쟁을 확 넓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도 나와라 저기도 나와라 이렇게 하면 사실 나갈 명분이 없거든요. 예. 왜냐면 김현지 총무비서관 시절에 왜 나오냐고 했냐면 처음에 인사 문제, 인사 의혹이 있다. 특활비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데 인사도 결국 대통령실 비서실에 있는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다. 특활비 주재하는 사람도 비서실장이다 하니까 갑자기 성남 시민단체 시절 이야기하고 갑자기 뭐 다른 이야기들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성남 시민단체 시절 이야기들을 왜 국정감사에서 합니까? 그건 성남시의 행정감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상임에서 자꾸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운영위 회의 때 15일 날 있는 그때 하나의 상임위만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또 지적을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끝내 안 나오는 것이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래야 국감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김현지 실장 안 나오지 않았냐, 측근 숨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위해 저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현지 실장 안 나오는 거 국민의힘 좋아하는 걸 왜 민주당이 해요? 예. 국민의힘 좋아하는 일을 왜 민주당이 할까요? 예. 안 나옵니다. 무슨 뭐 6개 한다 하나 줄인다고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너무 단언하진 마시되 다만 이제 기류가 대통령실도 안 나오는 쪽으로 좀 기류가 잡힌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우상호 정무석이나 뭐 여권의 원로 박 전 의원도 김현지 실장 못 나올 리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일단 추석 연휴 막바지쯤에는 안 나오는 걸로 여권이 가닥을 잡은 듯하죠. 5위였습니다. 이제 4위 차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제 주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인천 대관 마약 사건 수사 외화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백혜룡 경정을 투입해서라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두 번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마약을 밀반입하는 것을 제가 한동훈이 알고도 묵인해줬다. 이게 망상 수준의 헛소리거든요. 이런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드러나면 전 다 던지겠습니다. 모든 걸 다 걸게요. 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혜룡 씨 거짓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인해준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겁니까? 백혜룡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백혜룡 씨는 자기가 수사의 압력을 받은 당사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수사 외압을 받은 피해자 보고 수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대장동 수사 김만배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백혜룡 경장이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외압을 행사해서 본인 마약수를 제대로 못하게 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 핵심에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면 다 던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건가?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정치 시그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선 백혜룡 경정의 주장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아니 대통령 부부가 마약범에 어떤 비호했고 거기에 협조했고 법무부 장관 했다라는 사실은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뒤집혀졌죠? 자, 이 사건은 이미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3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대통령의 지시의 적합성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조련 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임은정 검사장에게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참여시키라. 그리고 낱낱이 수사를 밝혀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법에 따르면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개입은 대통령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더니 뒤늦게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버젓이 서면 브리핑 해놔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서 한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둘째, 이 백혜룡 경정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의 외압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수사팀에 참여시킨다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이 마약 관련된 수사는 전 정부, 즉 이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이 마약 수사권은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수원복을 통해서, 즉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경제 사건 등등의 등자를 이용을 해서 마약의 조직적인 사건, 유통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11월 달에 이 시행령을 발효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마약 사건 수사할 수 없는데 왜 이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검사를 더 투입하라고요?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부부가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 그 단서와 증거를 한 번이라도 제시해 본 적이 있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안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강선필 대변인, 그럼 쭉 봤을 때 흐름상 이재명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는 100% 아니라고 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혜련 경정의 거짓 주장을 용인해주고 아예 파견 지시까지 하냐? 내가 관여했다면 다 던지겠다. 대통령은 뭘 건가, 걸 건가?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겠어요. 뭐 법무장관한테 지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마약 수사 외화 불력을 해서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대통령도 증거가 있다는 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뭘 거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은 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뭘 거냐고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김만배 씨와 지금 백혜련 경정을 지금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했는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기자이면서 범죄 혐의자이잖아요. 그래서 구속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혜련 씨는 경찰이고 이 마약 밀매를 단속해가지고 그 범인을 검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김만배 씨하고 백혜련 경정과 관련해서 같은 선상에 둘 수가 있는가?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백혜련 경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공보수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전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수사에서 배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수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업데이트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백혜련 경정이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천지검장 심우정이었습니다. 근데 심우정 지검장 그 이후에 검찰총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백혜련 경정이 이 사건을 수사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백혜련 경정이 말한 주장들이 100%라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아무도 그도 모릅니다. 네,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들어보면 대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고 또 본인이 겪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을 법적으로 백혜련 경정의 수사팀에 들어간 것이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판단은 또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백혜련 경정의 이 마약 조직원 검거 사건에 있어서 가장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측 입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백혜련 씨 관련해서, 백혜련 경정 관련해서 이제 법적 대응까지 한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투입 지시까지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파견 지시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윤희찬 부위원장님. 근데 이게 맞아요. 강선필 부위원장 말씀에 이제 논박이 있는 거죠. 감론을박. 아니 뭐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성태 회장과 백혜련 경장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이 비유는 너무 나간 거다. 야당을 비판하셨는데, 근데 어찌 보면 중요한 건 이거일 수 있어요. 아까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던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마약 수사 의혹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냐, 이거는 위법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수사 지휘는? 정 장관을 통해서 정 장관이 얘기를 해야죠. 정 장관이 사실은 검찰총장한테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내리는 것이 더 낫죠. 구체적인 수사 지휘도 할 수 있죠. 물론 총장 지휘권을 통해서. 그런데 저건 적절치 않은 것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예컨대 엄단해라, 뭐 조속히 수사해라, 이 정도는 통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제 저렇게 누굴 파견하고 누굴 합류시키고 그다음에 검사를 더 뭐 충원해서라도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은 저건 사실은 약간의 월권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부분이 수사할 내용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드러날 사실관계가 없어가지고 수사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6월 달에 이미 합동수사본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검, 김건희 특검에도 저 수사사항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로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특검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고 그다음 합동수사본부도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단 말이죠. 관세청도 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압수수색했는데 예. 수사 진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척이 의지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수사 나올 내용이 없다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부지검에서도 이문정 검사장을 투입시켜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진척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이면 이게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고 정리해야 되는 시점인지도 모를 자체 판단을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런 말씀하시게 되면 이거 정리 못하는 거죠. 더 해야 됩니다. 나올 때까지. 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겠나? 마약 수사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한동훈 전 대표 말과 백혜론 경장에 대한 투입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 얘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3위로 바로 가볼 차례입니다. 본격적으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이른바 계엄 당일 행적 말입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접견실의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18분경에 국무위원들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재판에서 공개된 얘기입니다. 저 화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계엄을 주관했던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성목 전 기획부 장관 등이 있는데 주요 참석자들 이렇게. 근데 오늘 법정에서 공개된 저 CCTV 핵심은 한덕수 전 총리예요. 손에 든 문건도 있고 윤 전 대통령 반응에 끄덕였다. 오늘 저 CCTV가 공개가 됐어요? 저 CCTV가 아까 그 10시, 12월 3일 밤 10시 18분이잖아요. 계엄 선포 10시 25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설명하고 나가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가 나는 처음에 초기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난 계엄에 반대했다. 반대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한 중반쯤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가 내 양복 주머니에 계엄 문서를 넣어놨더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두 가지 말 모두가 거짓이었던 것이 CCTV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끄덕였다는 것 자체, 지금 누가 뭐 막으려고 했습니까? 본인이 끄덕였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나 이래서 계엄한다 하고 계엄 선포하러 나가는데 끄덕이면서 막으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문서를 보고 있던 것, 그 중간에 했던 거짓말, 누가 넣어놨다고 하는데 본인이 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계엄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라는 것이 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 CCTV를 통해서 아마 저게 공개될 거라고 아니면 공개되지 않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CCTV 공개로 인해서 거짓말들이 다 드러났죠. 이상민 전 장관도 드러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본인은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만 저런 그 CCTV를 통해서 문서권에서 메모하는 것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무위원들 그런 사람들의 혐의가 좀 짙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저는 자료가 공개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급 군사기밀인데 법정에서 재생이 됐고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미리 알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듯하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근데 주어를 한덕수 전 총리 말고 화면이 좀 준비가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집중을 해보면 아마 특검의 주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렇게 계엄 선포하러 윤 전 대통령이 가는 와중에 아무 국무위원도 김용현 전 장관이든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 그게 그동안의 증언과 다르지 않냐. 이게 특검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거는 그 32시간의 CCTV 총 분량 중에 20분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그 국무위원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분명히 반대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기는 의미 소거됐기 때문에 나누는 대화는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몸집만 갖고 어떤 내용의 그 의사가 오갔는지를 추정하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이전에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윤 전 대통령이 그 의견에 대해서 뭐 가닥지도 않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체념 상태에 저렇게 못 말렸을 수도 있는 거고 못 말렸다는 것만 갖고 나서서 몸으로 앞길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 방주죄 인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법리상 어렵습니다. 저게 더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가 이제 진술 등으로는 나오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사실은 엇갈린다 그러면 그 신빙성 판단은 이제 재판부에 몫이겠지만 저 CCTV 장면만 갖고 아 봐라 끄덕인다. 근데 옆에서 뭐라고 했어 끄덕일 수도 있는 거고요.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옆 사람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 끄덕일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라는 건 경우에 서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저 부분만 보고 검찰이 본인들이 입증 취지를 어떤 CCTV를 틀었다고 해서 저게 다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판은 받을 수 있고 법적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 켜져 있는 CCTV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씩 더 상위권 주제로 가고 있죠. 저희 뉴스탑10 준비한 이유입니다. 경찰의 입장을 좀 더 주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했던 양평군 공무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물론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치검찰처럼 표적을 정해줬고 표적 수사를 하거나 또는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은 진실만 밝혀내면 되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 그렇게는 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생적으로 민주당들끼리만 임명한 거예요. 셋 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래 놨었을 때 결과는 역시 무리하고 지지층에 잘 보이고 정권에 잘 보이는 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고 자기 다음 자리 고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고인의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경찰의 행동들이 유족의 입장과 반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요. 그 유찬보 위원장님. 물론 뭐 유서 일부, 유서를 유족들은 보긴 봤는데 그걸 확보하고도 지금 뭐 여러 정치적 공방이 있으면 전체적이라고 다 전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사실은 정치권의 공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망인이 이제 발견된 경위를 보면은 망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출근 안 해서 동료가 가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였다.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변사로 처리가 되는 거고 변사의 경우에는 검안, 검시 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검찰과 경찰이 부검을 결정한 부분은 저희는 잘잘못에 대해서 정치권이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부검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제 검증영장을 발부했을 것 같고 또한 유서 부분도 경찰 관련 규칙에 보면 저런 식의 유서가 나오게 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끔 돼 있어요. 필적 감정 등을 통해서. 그래서 저 부분도 필적 감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 유서에 대해서 유족한테 뭐 사본이라도 일정 부분을 주지 않는 것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부검 이후에 그 해당 신체를 넘겨받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유서에는 유언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가족한테 당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사본이라도 당연히 가족들한테 줘야 된다. 저걸 증거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마치 뭐 환부해라, 과환부해라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수사기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검사 빠진 경찰팀이 조사한 거 아니냐? 조사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판사 출신 특검보, 비검찰 출신 변호인 2명, 파견 경찰 12명. 수사팀 9개 중에 검사 없는 유일한 팀이 이 조사를 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춘 부장님. 강압 수사했다. 회유 강압 진술서 의미 작성했다. 심야 조사도 했다. 동의 없이 조사했다. 검사 없는 수사팀, 인권보호관 역할 검사가 없었다.
유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유서 안 보여줬다. 되레 지금 이 수사의 논란도 논란이고 고인이 된 이후의 여러 파장들에 대해서도 좀 더 미온적이다는 평가들이 좀 있어서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수사팀 구성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9개 수사팀 중에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만 검사가 없었다. 경찰로만 구성됐다. 경찰 플러스 비법조인 그러니까 법조인, 검사, 비검사 출신 법조인으로만 구성되다. 이것들을 지적하시는 건데 저는 글쎄요. 강압 수사에 대한 이런 것들 지금 약간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주어와 상관없이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관없이 그런 수사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 경찰에게 권한을 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전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수사팀 9개 중 왜 이 팀만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경찰 파견되어 있는 그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경찰이 양평 경찰서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의혹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자체가 워낙 많은 의혹을 다루고 있고 수사팀의 이런 그 수사 역량에 이런 그 제한되어 있는 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담당하는 것, 경찰이 수사를 리드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겠죠. 다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너무 이거에 대해서 그 각종 의혹들이 있는데 너무 답변하는 거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라는 거에서는 좀 경찰이 그리고 특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 다른 것 다 차치하더라도 유서를 지금 유족들에게 빨리 전달하지 않는 것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사본이라도 빨리 전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저는 이 사건의 이 향후 절차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달라, 좀 더 진상조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유서를 공개해달라 이 모든 결정권은 전 유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유가족에게 빨리 사본이 전달돼서 그 유가족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명순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그 논란거리는 일단 있고요. 그 이현정 의원님. 오늘 특검도 오후에 입장을 내서 모든 수사 방식을 상황을 재점검할 테고 검찰에 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할 텐데 당사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조사 CCTV가 없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었더라고요. 지금 이게 왜 이제 수사팀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나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수사팀이라는 게 모든 어떤 수사팀도 마찬가지지만 레드팀이 있어야 됩니다. 즉 수사에 대한 방향성과 그다음에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통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옛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경찰 당시에 치안본부가 그 일을 했는데 결국 이제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로 이 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수사팀 일선 이 취조한 팀들이 전부 다 경찰 출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수사팀 구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의 이 유서나 메모를 보면 지금 뭐 강압, 압박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즉 망인이 이런 자기의 어떤 목숨까지 걸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들 이거를 저는 쉽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CCTV도 없다는 부분들, 더군다나 심야조사 같은 경우는 요즘 웬만한 심야조사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에 따른 변호인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하겠다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조사할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심야조사가 구두로 됐다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특검이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너무나 이분에게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특검 내부의 감찰 정도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제3의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에 대한 공세,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국회 사무처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평 공무원의 분향소를 국회 내에 설치하고 조문했습니다. 일도 묵념. 국회 내에 분향소 설치하는 것을 임의로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당의 정당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향소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에서도 강제로 철거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내에 분향소도 설치하고 조문했다.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거다. 강선필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이제 당연히 양평 공무원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사무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다가 저렇게 이제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받기 딱 좋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이태원 참사 때라든지 오송 참사 때라든지 많은 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국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의를 표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칫 이것을 특검을 공격하는 정치적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분향소도 설치됐고 야당이 특검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도 오늘 애도의 뜻을 밝힌 이 양평 공무원 사건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광화문 랜드마크가 될 이 웅장한 룩스 저희 대형 전광판 사인지의 화려함이 세계에 빛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새 엘리베이터 타기도 무섭다. 아까 아래층 사람이 갑자기 흉기 난 동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캄보디아 당분간 여행 금지라고 하셨고요. 증인도 아닌데 참고인으로 대법원장을 왜 부른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삼권 분립, 타법부 독립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역시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이슈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주제 하나 남았죠? 제가 준비한 1위 가보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했던 발언 하나,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마치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에 미국 주식은 물론이고 국내 증시도 오늘 아침까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When you go to Asia in a couple of weeks? I think we're going to be fine with China. Look,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He's a very tough man. He's a very smart man. He's a great leader for their country. I'm not even saying he's wrong. But then we met him with something much tougher than what he did to us. President, November 1st, 100% tariffs on China is what you said. Is that still the plan? Yeah, right now it is. Yeah, let's see what happens.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의 기싸움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오늘 국감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감 첫날인데, 이현정 의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에이펙은 오지만 정상회의 참석 못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동안 저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쯤이면 이제 일정 자체가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참가하지 않고 그 전에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 아마 그거는 열리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뭐 이것도 아마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은 과연 이제 1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일치기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에 꽤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그리고 이 또 시진핑 주석의 어떤 일정, 이것도 이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다면 아마 1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또 에이펙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것 또한 에이펙 정상회담의 어떤 정상회의의 격 자체가 조금 어떤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경 얘기를 하셨는데 저 성춘 부의장님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실도 미국이 여전히 관세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다. 우리 측에서 미국에게 관세 협상,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경 얘기를 하셨는데 에이펙 관련해서 일단 오긴 오는데 에이펙 정상회의는 참석 안 하고 일단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의 무게감, 여러 경주 선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꿈꿨고 좀 희망했던 것들에 대한 정상회의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한테는 좀 좋지 못한 영향인 것 같아서요.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다자 외교 무대를 기피해 왔습니다. 2018년 때 그 당시에도 에이펙을 불참했었는데요. 정상회의는 그때도 이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에 불참한 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다 참석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최초로 불참했고 그 이후에도 불참했던 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 외교라 함은 이 다자 외교에서 뭔가 선언하고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게 피해를, 손해를 끼치는 쇼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늘 양자 외교를 통해서 본인에게, 미국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에이펙 관련해서도 이런 방한 일정에 대해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계속 바뀌는 이유도 그거는 결국 이 다자 회의에는 좀 참석하기 싫고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은 해야 되는데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과의 또 줄다리기, 또 기싸움은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입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 뭔가 그런 무게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에이펙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어떻게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관세 협상 세부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측에 최대한 덜 불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찬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는 관세 협상, 초청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을 물밑에서 아무리 조율 중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해라.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저희가 이미 그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실무팀들이 갔다 와가지고 이게 잘 된 것이다. 디테일은 악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도 있다. 이런 식의 자화자찬식의 어떤 평가를 내놨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어떤 그 말씀들을 듣고 저는 안심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걸 갖다가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를 하고 만약에 국민께 공개할 만한 어떤 전략적인 미션이 있다면 그러면 야당한테도 그걸 내보여서 야당의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해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 협력, 협업 이런 걸 주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 일정 조율도 조율이지만 이 시진핑 주석과의 이른바 무역 기싸움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미국의 굴지의 핀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휘발된 여기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좀 물러서서 뭔가 나는 시진핑 주석과 잘 지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역 전쟁 앞두고 지금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에는 원만한 합의에 나서려고 마지막에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중국의 히터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대두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미국에서 콩 농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난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협상을 앞두고 강경책으로 트럼프가 종종 써오던 저런 전략이지만 지금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막상 만나게 되면 나름대로 세계의 지도자들답게 합의에 이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가 일부는 회복됐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 미중 무역 전쟁, 기싸움의 여파가 오늘 오전에는 있었긴 했는데 그만큼 지금 경주에서 만나게 될 양국 정상의 메시지들이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성춘 부장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양평군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사본으로 일단 유서가 전달됐다는 점을 한번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 월요 뉴스탑10은 여기까지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됐습니다. 인사말을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은 90분간 침묵을 지켰고요.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회의에서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